1988년 11월 19일은 아름다운 가을 아침이자 추수감사절 연휴의 첫날이었습니다. 두 절친한 친구는 집에서 겨우 2블록 떨어진 식료품점으로 신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의 감독 없이 떠나는 첫 외출이었고 두 4학년 소녀에게는 독립을 향한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가장 행복한 기억을 끔찍한 악몽으로 바꾸려는 포식자가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결된 사건, 미제 사건, 그리고 기묘한 사건들을 다루는 세븐 크라임 스토리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최신 범죄 이야기를 바로 받아보세요. 오늘은 미카일라 게릿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이 지역의 심장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는 이스트베이 지역의 다른 도시들로 가는 중심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사랑과 공동체 정신이 넘치는 것으로 묘사되며 교회의 분위기는 가족들이 살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다양한 인구를 자랑하는 헤이워드는 그 사람들만큼이나 따뜻한 곳입니다. 헤이워드에는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있으며 1988년 미카일라 게릿과 그녀의 가족은 이곳을 집이라 불렀습니다. 9살의 미카일라 조이 게릿은 부모님인 수잔 머치와 로드 게릿에게 기적의 아이로 불렸습니다. 수잔과 로드는 5년 동안 의사와 불임 치료에 의지한 끝에 마침내 아름다운 딸을 세상에 맞이했습니다. 미카일라는 1979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카일라를 갖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부모님은 그녀를 축복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직후 부부는 또 다른 딸 리비와 아들 알렉스를 맞이했습니다. 1986년 그들은 헤이워드로 이사하여 뿌리를 내리고 커가는 가족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카일라는 밝고 활기찬 아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엄마 셰런은 매우 자상한 어머니로 때로는 과잉보호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항상 집 가까이에 두었고 어른의 감독 없이는 절대 멀리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아동 납치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988년 11월 19일 토요일 아침, 미카일라가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막 마쳤을 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9살 카트리나 로드리게스가 찾아와 셰런에게 미카일라와 함께 동네 식료품점에 가서 간식을 사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의 대답은 단호한 안 돼였습니다.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미카일라는 안전하게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엄마에게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딸이 언젠가는 커야 한다는 것을 안셰런은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미카일라에게 $5를 주었고 소녀들은 신나게 스쿠터를 잡았습니다. 미카일라는 셰런을 돌아보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한 뒤 블록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셰런이 아이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남편 로드는 차를 손보러 나갔고 셰런은 아침 식사 설거지를 하러 다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미카일라와 카트리나는 신나게 스쿠터를 타고 미션대로에 있는 레인보우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바로 앞에 스쿠터를 세워두고 두 소녀는 간식을 사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운틴듀 소다 2개, 비프 저키 스틱 2개, 체리 태피 2개를 산 후 그들은 휴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게를 나섰고 스쿠터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떠나기 전 두 소녀는 스쿠터가 아직 가게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미카일라와 카트리나는 다른 스쿠터를 찾기 위해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미카일라가 먼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쿠터는
약 3칸 떨어진 주차 공간으로 옮겨져 차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카일라는 생각 없이 스쿠터로 달려가 핸들을 잡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순식간에 한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미카일라의 허리를 잡고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받은 사슴처럼. 카트리나는 친구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납치범의 소나기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주차 공간을 급히 빠져나와 미션 대로를 따라 유니언 시티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카트리나는 즉시 가게로 다시 달려가 계산원인 로나 로널드에게 미카일라가 방금 납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나는 지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기록적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카트리나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가게에서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집에서는 셰런이 설거지를 하던 중 밖에서 다급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남편 로드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와 미카일라가 레인보우 마켓 밖에서 납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카트리나의 아버지와 함께 가게로 내려갔고 경찰이 그 지역을 에워싸고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트리나는 걷잡을 수 없이 울었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드와 셰런은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답이라도 얻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카일라가 썼던 시를 기억하며 두려움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셰런은 불과 일주일 전에 불안했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미카일라는 이른 아침 시간부터 식탁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미카일라는 시를 쓰고 있다고 말했지만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셰런이 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계속 묻자 미카일라는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고 납치되어 다락방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셰런에게 자신의 시는 납치되어 살해된 사람이 아니라 납치되어 감금된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셰런은 미카일라처럼 명랑한 아이가 이런 시를 쓴다는 것이 다소 불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는 미카일라가 일종의 예언이나 예감으로 그 시를 썼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계산원 로나는 미카일라를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그를 콧수염이 있는 30대 백인 남성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차 색깔이 버건디나 젓갈색이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지만 차종이나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로나는 경찰에게 그 남자가 차를 주차하고 내렸지만 가게에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밖에서 서성이며 창문을 통해 소녀들과 다른 손님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가게를 강탈할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케치 화가는 신속하게 몽타주를 그려 그 지역의 모든 경찰서와 뉴스 매체에 배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스쿠터를 발견하고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스쿠터 핸들에서 잠재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문은 납치범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되었지만 그 외에는 추적할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납치 후 첫날이 끝날 무렵 연방수사국 FBI이 미카일라 납치 사건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 납치 사건을 고려할 때 FBI는 미카일라의 실종과 다른 실종 아동 사건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 납치의 핵심 목격자인 카트리나가 용의자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수사관들은 카트리나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의 부모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밝힌 내용은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납치범에 대한 묘사는 가게 계산원이 제공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트리나는 그 남자를 길고 더러운 금발머리를 한 2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심한 여드름 흉터가 있었고 눈은 파란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카트리나는 특히 그의 눈을 기억하며 수사관들에게
여우 같은 눈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지만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또한 수사관들에게 그의 차가 베이지색 또는 황갈색의 각진 모양이었고 차체 손상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묘사는 수사관들이 엉뚱한 사람을 찾고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48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우려스러웠습니다. 포스터는 새로운 용의자의 이미지로 다시 인쇄되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서를 얻기를 바라며 재배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지역의 모든 성범죄자들의 문을 두드리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나와 문을 두드리고 미카일라의 옷차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포스터를 나눠주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메트로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말아 올린 파란색 데님 청바지, 검은색 메리 제인 구두, 진주색 깃털 모양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 지역 어디에서도 미카일라의 흔적을 보고한 사람이 없자 경찰은 게릿 가족의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그랜드 국립공원과 나일스 캐니언까지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수색은 숲 지역에서 성인 1명과 아이 1명의 발자국을 봤다는 3명의 등산객의 제보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가다 담요와 빈 패스트푸드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심리 프로파일링 또한 납치범이 미카일라를 외딴 지역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리콥터에는 빽빽한 산림 지역 내에서 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말을 타거나 걸어서 수색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미카일라는 납치범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카일라의 실종은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미해결 미스터리에 소개되었고 아메리카 모스트 원티드에 소개된 최초의 아동 납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우유팩에 인쇄되었고 실종 아동 프로그램은 미카일라의 사진이 담긴 5천만 장 이상의 우편 카드를 전국 가정에 발송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에 대한 설명과 납치범의 몽타주도 포함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조 몬테나는 게릿 가족을 지지하며 대중에게 어떤 정보든 제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카일라의 행방에 관한 정보에 대해 7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첫 해 안에 경찰은 5천 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뜬 소문으로 밝혀졌고 아무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셰런 자신도 단서를 쫓았고 일부는 러시아까지 뻗어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진짜일 수 있다고 믿는 새로운 제보를 받기까지는 또 다른 4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5천 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실종된 소녀의 사건에 빛을 비춰주기를 바라며 각각의 제보에 매달렸습니다.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인디애나의 한 수감자가 미카일라의 실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절도 혐의로 11년형을 살고 있던 로저 해거드는 친구가 유니언시티의 글라디올러스 밭에 그녀의 시신을 묻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헛수고일 수 있다고 믿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거드는 수사관들이 자신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는 1992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편지를 보내 누가 미카일라를 납치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디에 묻혔는지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을 그녀의 시신으로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대중의 항의로 수사관들은 해거드를 캘리포니아로 이송하여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선서해 해거드는 수사관들에게 해왔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해거드는 수사관들을 미카일라의 유해뿐만 아니라 살인 용의자의 집까지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해거드는 수사팀과 함께 미카일라의 시신이 묻혔다고 주장한 밭을 수색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8시간의 집중적인 수색 끝에 해거드는 경찰에게 자신이 거짓 주장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수사관들에게 게릿 가족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이 흐른 후 해거드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추가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미카일라의 가족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에 대해 $6,000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단서는 수사관들을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오랫동안 경찰의 감시망에 있었습니다. 1991년 티모시 바인더는 43세의 하수 처리장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이스트베이 지역의 부모들로부터 바인더의 소름 끼치는 행동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들은 그가 어린 소녀들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선물과 돈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편지는 거꾸로 쓰여 있어서 거울을 사용해야만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바인더의 배경을 조사했고 바인더가 사랑해라고 쓰인 번호판을 단 하늘색 밴을 운전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밴 내부는 어린 아이들의 사진, 크레용 그림, 성경 구절로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2명의 어린 소녀를 자신의 밴으로 유인하려다 체포되었지만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바인더가 실종 아동 사건에 자신을 끼워 넣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988년 11월 미카일라가 실종된 후 그녀의 어머니 셰런과 접촉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같은 해 6월에 실종된 7살 앰버 슈워츠의 어머니인 킴 슈워츠와도 접촉했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경찰에게 바인더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으며 그가 두 사건의 진전에 대해 계속해서 연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섬뜩한 우연의 일치로 바인더는 앰버가 실종된 후 경찰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다음에 실종될 아이는 9살 소녀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상하게도 미카일라가 12월 초에 실종 신고된 다음 아이였습니다. 바인더는 또한 FBI 프로파일러에게 내 손가락을 지켜든 소녀의 사진이 담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페어필드의 자택에서 4살의 아만다 캠벨이 실종되었습니다. 바인더는 또한 캘리포니아 더블린에서 실종된 13세 아일린 미셸 호프의 실종 사건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에서 그의 전반적으로 이상한 행동과 이 사건들에 대한 관심은 그에게 언론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근 잇따른 아동 납치 사건과 동의어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바인더와 그의 가족은 모든 납치 사건에 대한 해명을 원하는 대중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는 결국 페어필드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승소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결국 바인더에 대한 수사를 완화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단지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모든 미스터리 아래에서 이 사건은 계속해서 대중을 사로잡고 수사관들에게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커티스 앤더슨 또한 2000년 8월 체포된 후 면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체포 후 앤더슨은 그가 99년 캘리포니아 발레이오에서 7살 시아나 페어차일드를 납치 살해한 것을 자백했습니다. 2007년 FBI와의 인터뷰에서 앤더슨은 13명의 여성과 소녀를 추가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길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본 7살 앰버 슈워츠를 납치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사관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그는 2007년 12월 9일 신장 및 간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앤더슨이 과거에 여러 소녀를 살해했다는 자백 후 그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앤더슨은 1989년에 카트리나가 묘사한 차량과 일치하는 갈색, 1977년형 쉐보레 세단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수사관들은 그 수사 라인을 더 이상 조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의 새로운 노력으로 미카일라 납치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더 많은 관심과 새로운 단서가 생겨났습니다. 또 다른 반전은 2012년 8월에 찾아왔습니다. 스피드 프릭스로 알려진 살인 듀오 중 한 명이었던 웨슬리 셔먼티는 그해 1월 파트너인 로렌 허조그가 자살한 후 스톡턴 레코드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허조그가 미카일라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허조그가 미카일라를 납치한 남자와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가졌다는 카트리나의 말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셔먼틴의 지시에 따라 수사관들은 두 사람이 희생자들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캘리포니아 린튼의 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뼈 조각이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미카일라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해결의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지만 미스터리는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유망한 단서를 찾기까지 8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 범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헤이워드 경찰서와 FBI는 미카일라 게릿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2년 기준 61세인 데이비드 미쉬는 1988년 스쿠터에서 채취한 지문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그의 것과 연결되면서 미카일라의 납치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59세의 데이비드 미쉬가 미카일라 게릿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발표합니다. 그는 여기 알라메다 카운티의 산타리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미쉬의 배경을 살펴보니 너무 오랫동안 법의 심판을 피한 남자의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 에머리 미쉬는 그가 61년 2월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16세가 되자 그는 이미 범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1977년 미쉬는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칼로 위협해 가정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지만 1년 후인 1978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1979년 2월 그는 불법 감금 및 흉기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나중에 강간 미수 폭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1981년 9월에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됩니다. 1988년 5월 그는 샌리앤드로의 한 식료품점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6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업보는 마침내 1988년 12월 그를 찾아왔습니다. 38세의 마가렛 볼은 미쉬의 오랜 친구로 종종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마가렛은 의붓딸에 의해 구타당하고 칼에 찔려 피웅덩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타가 너무 심해서 그녀의 앞니가 시신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그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증거를 찾게 되면서 미쉬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마가렛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8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그가 마가렛 볼의 살인죄로 복역 중일 때 DNA 증거는 미쉬를 1986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 발생한 또 다른 2인조 살인사건과 연결시켰습니다. 18세의 미셸 제비어와 그녀의 절친한 친구인 20세의 제니퍼 듀이는 1986년 2월 2일 가족의 생일 저녁 식사를 축하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식당을 떠난 후 두 젊은 여성은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조금 지난 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가에서 두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였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았습니다. 나중에 부검 결과 그들이 성폭행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셸의 차는 범죄 현장에서 6마일 떨어진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현상금도 걸렸지만 수년에 걸쳐 모든 단서와 제보는 흐지부지되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32년 후 DNA 기술은 형사들을 데이비드 미쉬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데이비드 미쉬는 현재의 형량을 복역 중이며 살인 3건과 납치 9건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알라메다 지방검사 낸시 오멜리는 미쉬가 살인과 2가지 특수 상황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헤이워드 경찰서장 토니 채플린은 미카엘라 게릿의 실종이 수십 년 동안 베이 지역을 뒤흔든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카엘라의 시신 수색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카엘라의 아버지 로드 게릿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100마일 이상을 운전해 왔습니다. 로드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미쉬가 확인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잡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듭니다. 이제 용의자가 있으니 그를 신문에서 시신이 어디 있는지 털어놓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019년에 전이성 암 진단을 받은 셰런은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토니 채플린 경찰서장이 그녀를 대신해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미카일라가 아마도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수용은 미카일라가 푹신한 솜털 구름 위에 앉아 있거나 황금길을 걷거나 풀밭 언덕에서 춤을 추거나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상상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제 딸이 죽은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이 현실의 모습이 나타났고 솔직히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어니 코스텔로는 자신의 의뢰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해 왔습니다. 그는 수사를 맹비난하며 미쉬를 기소하는 데 사용된 방법들을 엉터리 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32년 만에 갑자기 지문이 일치했다는 것이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텔로는 경찰이 사건을 쉽게 종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책임을 미쉬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중년 여성이 된 카트리나 로드리게스는 헤이워드를 떠나 텍사스로 이사해 결혼했지만 여전히 그 운명적인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에 대해 죄책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옮겨진 스쿠터가 카트리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자신이 당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책감의 무게는 카트리나가 어린 시절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셰런은 미카일라를 찾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전화를 기다렸고 세월이 흐르면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셰런은 결국 사랑하는 미카일라에게 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블로그 이름을 추적자의 길로 바꿨습니다. 셰런은 결국 암 진단을 받았고 미쉬가 미카일라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 그녀의 투지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곧 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셰런은 2022년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복잡한 이 사건에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미쉬가 미카일라 게릿의 납치 및 살인, 그리고 미셸 제비어와 제니퍼 듀이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알라메다 카운티 지방 검사 파멜라 프라이스는 데이비드 미쉬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프라이스는 3건의 살인 사건에서 모든 특수 상황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후 비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3건의 살인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미쉬는 더 이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미쉬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30년 동안 기다려온 미카일라의 가족, 친구, 지지자들은 미쉬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를 면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993년에 납치 살해된 폴리 클라스의 아버지인 아동안전운동가 마이클 클라스는 이것이 완전하고 철저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쉬우의 변호인인 엘리 카스티 예호는 이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각 사건은 의심스러운 법의학적 기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의 결정은 놀랍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건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쉬가 기소된 1986년 미셸 제비어와 제니퍼 듀의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한 프리몬트 경찰관 척 울러는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 누군가 최고형을 받아 마땅하다면 그건 데이비드 미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검사이자 KTBU 법률 분석가는 이 조치를 무모하다고 비판하며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처벌도 테이블에서 제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카일라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데이비드 미쉬는 살인 생건과 납치 열건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카일라 게릿 사건은 법 집행기관이 수사에 결정적인 첫 48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오인 사건으로 시작하여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게 했고 이제는 살인 용의자에게 모든 관련성을 부인하고 어린 소녀의 시신 행방에 대한 진실을 미스터리로 남길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비드 미쉬가 미카일라의 납치와 살인에 책임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가 희생양으로 이용된 걸까요? 수사관들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언제나처럼 안전하게 지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